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배상복 저자의 단어가 인격이다입니다. 단어의 수준이 말의 수준을 결정하고 그 말의 수준이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준다고 하는데요. 차별과 편견을 드러내는 단어들, 직장에서 사용하기 나쁘끄러운 용어들, 어원을 알면 쓰지 못할 용어들, 문법을 무시한 단어들,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의 언어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품격이 올라가는 단어들까지 저자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을 잘 정리해준 책입니다. 각 단어들을 보기 전에 저자 소개를 먼저 하자면 배상복 저자는 중앙일보 수습기자로 입사해 현재 중앙일보 어문연구소 부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우리말과 글을 쉽고 재미있게 풀었음으로써 일반인들이 우리말과 글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말 지킴이로 선정이 되기도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학교 강사로 출강하고 있으며 기업체와 언론사 등에서 글쓰기 초청 강의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서로는 문장 기술, 글쓰기 정석, 엄마가 보는 논술, 첨삭 기술, 한국인도 모르는 한국어, 한국어가 있다 시리즈 등이 있다고 합니다. 1장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 언어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류 작가, 여류 시인, 여류 화가 등에 붙는 여류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작가, 시인, 화가라고 지칭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또 여학생만 있는 고등학교는 여자고등학교라고 불리지만 남학생만 있는 고등학교는 남자고등학교라고 잘 불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사도우미 역시 파출부라고 부를 때가 많은데요. 파출부의 부는 여자를 의미하는 한자어라고 합니다. 요즘은 남성 중에서도 가사도우미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파출부가 아닌 가사도우미로 부르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또한 주류대학, 주요대학, 인류대학, 명문대학의 기준에 대해서도 저자는 의문을 제시하는데요. 대학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방대학이라는 말은 차별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이야기할 때에도 대학교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장애인을 차별하는 단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맹인과 장님은 시각장애인으로, 전응아는 지적장애인으로, 귀머거리는 청각장애인으로 바꾸어서 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용어만 바꾼다고 인식이 달라지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용어의 사용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우리의 사용의 언어가 인격을 높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2장에서는 직장에서 자주 헷갈려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와 같이 사장님을 높이려다 보니 말씀까지 높이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하는데요. 사장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가 아닌 사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또는 사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등으로 바꾸어서 우리는 적절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까운 선배가 아닌 나이가 많은 직급이 높은 상사분께는 밥이 아닌 진지를 드셨는지 물어보아야 하고 술을 올리겠다는 것이 아닌 약주를 올리겠다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부르는 직급 중에는 차장, 부장 또는 선배 등이 있는데요. 이때 뒤에 님자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차장이나 부장이나 선배에는 이미 존경을 표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님을 붙이면 이중으로 존칭을 쓰게 된다고 하네요. 또 많이 헷갈려하는 압존법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사장님이 물어봤을 때 김 부장이 자리에 없다면 김 부장은 외출 중입니다. 김 부장은 외출 중이십니다. 김 부장님은 외출 중이십니다.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청업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쓰면 안 되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하도급 업체, 하청업체, 납품업체, 외주업체 등 가불관계를 드러내는 단어는 협력업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커피 나오셨습니다. 5만원이십니다. 등 우리가 자주 접했던
제대로 된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알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심해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3장에서는 어원을 알고 쓰면 부끄럽다고 느끼는 어원이 과격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국민의례가 나옵니다. 국민의례는 제국주의 당시 일본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윤옥의 저서인 오염된 국어사전에 나오는 이야기로 일본 기독교단에서 제국주의에 충성하고자 만든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라고 쓰면서 이야기하는 도무지는 옛 형벌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도모지라고 하는 얼굴에 종이를 바른다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한지에 물을 묻혀 얼굴에 계속 붙이면 숨을 쉬지 못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벌이었다고 합니다. 연병안에는 전염병과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특히 장티푸스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말은 사용을 자제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돈가스는 일본어에서 나온 표현인데 가스는 커틀릿을 일본인들이 가스레스로 발음한 부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 돈을 붙여 돈가스 또는 고기인 비프를 붙여 비프가스라고 하는데요. 이미 너무나 편하게 사용하는 말이어서 바꾸기는 쉽지 않겠지만 비프 커틀릿, 포크 커틀릿, 피쉬 커틀릿 등으로도 쓸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인데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언어에는 경제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무시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말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고착되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말들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면 언어를 사용하는데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4장은 SNS나 문자 메시지에서 제대로 된 맞춤법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으세요 할 때와 감기 낳으세요 할 때는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아기를 낳을 때에는 나의 히읗 받침을 붙여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또 인터넷에 올라왔던 어이가 없다는 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어이가 아니라 어이가 없다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른다는 것은 한글 공부를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저는 드는데요. 어디다 대고 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다 대고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말의 줄임말인지도 모르고 쓰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디다 대고는 어디다 대고가 변형이 된 것이고 어디다 대고는 어디에다 대고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완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문장은 사람들이 자주 쓰기는 하지만 올바른 문장은 아니라고 합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부사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등과 같이 쓸 수 없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는 의미상 선택 제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사랑합니다는 정말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등으로 바꾸어서 써야 한다고 합니다. 2장에서 저자가 다루는 마지막은 비속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속어는 정말 단어가 인격이다 라고 하는 제목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 비속어와 은어보다는 표준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장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바꾸어야 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인공과 장본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주인공은 긍정적인 상황일 때 자기를 지칭하고 장본인은 부정적인 상황일 때 자신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축구에 결승골을 넣은 주인공, 축구에 자책골을 넣은 장본인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혹시 두 단어의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면 당사자라고 하는 말을 쓰면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증과 방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반증은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반대되는 증거로 증명할 때 또는
어떤 사실과 모순되지만 오히려 그것을 증명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방증은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되지 않으나 주변의 상황을 밝힘으로써 간접적으로 증명에 도움을 주는 증거라고 합니다. 방증은 증거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해도 무방하다고 하니 조금 어렵다면 증거라고 하는 말을 적재적소에 맞춰서 쓰면 되겠습니다. 지향과 지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향은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양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부분과 부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부분은 전체 중에서 일부분을 말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부문은 예술, 과학, 문학, 부문과 같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놓은 갈래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부문은 인간의 지적 활동과 상당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구분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마지막 6장에서는 알고 있으면 품격이 올라가는 단어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하나만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희귀병이라고 하는 말은 희귀하다라는 드물희, 귀할 귀로 구성된 한자어기 때문에 매우 드물어서 진귀한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매우 드물어서 가치가 높은 병이라는 의미는 맥락이 맞지 않기 때문에 희소병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희귀병과 희소병은 모두 사전에 올라와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당신의 인격을 좌우한다는 책의 뒷표지에 나온 말처럼 어쩌면 말 한마디로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것은 바르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이 말을 예쁘게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조어도 많이 생기고 은어와 SNS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이 생기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고유한 우리말과 새롭게 생기는 용어들이 모두 다 적재적소로 잘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은 배상복 저자의 단어가 인격이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